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심리검사의 이해, 기준과 점수 해석, 신뢰도와 타당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심리검사가 저희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론과 심리검사 이거를 잘 알아야 물론 시험에도 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심리검사 이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몇 가지를 빠뜨리고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시간을 끝냈는데 분류가 지금 한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상대평가는 위에서 어느 점수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참조검사 절대평가는 우리 국가 자격시험 60점 이상, 직업상담사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과락이 있죠. 그래서 원래 심리검사들이 기준참조검사를 갖고 합니다. 왜 그러냐? 상대평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중고참조검사는 전부 다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상대평가가 뭐고 절대평가가 뭔가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 점수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그래서 비교되는 점수들을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중고참조검사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국가자격 시험에 6점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 분류에 양적과 질적 검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따시면 현장에서 일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검사가 양적 검사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대한민국 가장 큰 취업 포털 사이트인데 거기에 가시면 심리검사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20가지가 나와 있어서 그 검사들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모든 거는 다 양적 검사입니다. 양적 검사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적 검사 두 가지로 검사가 나누는데 질적 검사에는 자기효능감 검사, 직업카드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돌리는 사람과 또 검사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로 현장에서 일할 때는 사실 양적 검사를 다 활용하고 그걸 갖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에서 주로 사용되는 질적 검사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효능감 측정검사, 자기효능감 측정검사는 사실 저희 현장에서는 별로 쓰질 못해요. 그리고 그 검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일에 능력이 있다고 나 스스로 믿는 신념입니다. 이게 높아야 일을 하는데도 동기부여가 되고요. 직업카드 분류는 홀랜드 이론을 갖고 하는 거고 이것도 흥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직업에 대한 앞에는 직업이 되어 있고 뒤는 그 직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생이 되게 재밌어해요. 카드 놀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직업가계도인데 제너그램이라고 해요. 우리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부모, 나 이렇게 3대에 거쳐서 직업가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부모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직업 선택을 하고 어떤 직업 의식을 갖고 있고 그 가족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보느냐고 직업가계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직업카드랑 직업가계도도 가끔 그림을 그려서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질적 검사에 세 가지에서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이 기준이에요. 중심이 있어야 되죠. 아까 중고참조검사에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원점수가 있어요. 검사를 채점해서 얻은 최초의 점수인데 이거 갖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점수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업상담사로 일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을 쓰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원점수가 나오고 표준점수가 나오고 원점수는 원래 본인이 받은 점수예요. 그거 갖고는 남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표준점수를 갖고 해석할 때 원점수로 설명이 되지만 표준점수로 내가 어디쯤 가 있는가 이것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기준이 필요하냐? 예, 어떤 중심이 돼야 내가 왼쪽으로 가 있는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가 이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된 집단의 검사 점수와 비교함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 특정 검사 점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가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해야 그 검사는 정확하게 그 검사에 맞게끔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대표 집단의 검사 점수를 일정한 분포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점수가 개인의 점수가 어디쯤 가 있는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의 종류에는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백분위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공부할 때면 좀 착각을 해요. 우리는 1, 2, 3, 4, 5, 6, 7, 8, 9 이러고 100까지 들어가면 1등이 1등이에요. 근데 백분위는 100명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등이 거기서는 100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등이라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99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등이라면 꼴찌죠. 100명을 놓고 본다면.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1차, 2차에 자주 나오는 거. 그래서 개인의 점수가 표준화 집단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점수가 100분위 95라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 94명, 95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나는 그러면 1등에서 5등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조금은 헷갈려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아까 원점수 설명할 때 표준 점수라는 얘기를 약간 언급을 했는데 원점수 갖고는 남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예, 여기에 이제 얼마를 곱하고 얼마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더하고 나누고 해서 표준 점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T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시험에 나오죠. 표준 점수 T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 10이고 예, 그거 시험에 나오고 예, 표준 점수로 되어 있어야 내가 어디쯤 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등급이에요. 스테인9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심리 검사를 만들 때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는 기준이 다 잘 만들어진 오늘 배우는 타당도, 신뢰도 다 잘 되어 있는 검사를 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 심리 검사 만들지도 않는데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원점수와 표준점수의 의미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특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등급은 원점수 1에서 9까지 나눠 놓은 거고 가운데 있는 거. 예, 그거를 스테인9이라고 해서 예, 1, 2, 3, 4, 5, 6, 7, 8, 9 해서 5가 100분위에 맞춰서 표준 등급 5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신 등급제 할 때 표준 등급의 대표적인데 표준 등급이 뭐냐, 표준 편차가 뭐냐 이런 질문보다는 기준의 세 가지 중에 아닌 걸 찾아라 아니면 기준의 세 가지를 써라 라고 2차가 종종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을 잡을 때 발달 기준으로 잡는 게 있어요. 연령 기준과 학년 기준. 이거는 학생들을 할 때 하는 겁니다. 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예. 그리고 연령 기준 이거를 다 섞어버리면 그래서 워크넷에 들어가 보시면 성인용과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은 발달 기준과 학년 기준, 연령 기준과 학년 기준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성인은 그 검사를 못 들어가요. 주민번호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성인으로 대상은 연령 기준과 학년 수준이 없죠. 성인은 그냥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 성인 이상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준 해석의 유의점에 기준 집단이 모집단을 잘 제표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모집단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예요. 모집단은 우리가 검사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무슨 동만 모을 거냐, 아니면 서울특별시 무슨 구에 어디를 모을 건가, 이런 모집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들이 뭐를 해주느냐, 설문지에 이렇게 답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잘 대표를 했는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집단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 참여하는 사람들, 이게 잘 되어 있어야 기준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수라고 모집단에 나온 그들이 체크한 그 표본수가 너무 적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제작한 지 오래된 거면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된다. 근데 검사가 제작한 지 오래될 수도 있어요. 이 검사를 하나를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이 제대로 된 기준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규 분포는 뭐냐 하면 그 정규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 대표적인 거는 종 모양을 그려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와 관련된 전형적인 분포 유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림을 어디서 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 관련된 거는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공부하시는데, 그래서 정규 분포 모양의 위치는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결정하고요. 곡선이 또 평균값이 최빈값, 중앙값에 일치하는 정상 분포에 해당된다. 그래서 종 모양을 갖고 있고요. 이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어야 정규 분포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은 연속 대칭적 종 모양 형태를 갖고 있고 반을 잘라서 두 개가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곡선의 특징은 요거 제가 68.3% 마이너스 1 사이 해놓은 거는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0을 중심으로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웬만한 사람들의 IQ나 어떤 부분이 다 이 부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평균치입니다. 그게 68.3%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0이고 15인 정상 분포는 85에서 115 안에 전체 68.3%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 안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우리 대다수의 68%, 69%의 사람들이 평균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표준에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 15인 경우는 IQ가 85에서 115는 평균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곡선 이것도 만들어진 걸 갖고 저희가 검사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검사 관련의 주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값, 중앙치, 최빈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곡선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한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값에는 중앙치, 최빈치, 평균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치는 모든 점수를 크기 순서로 나눴을 때 맨 중앙에 있는 거, 거의 같은 얘기로 합니다. 대표값의 의미랑. 최빈치는 주어진 값들이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범위가 있어요. 점수 분포에 있어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끼리 거리, 이거가 범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 이것도 기준을 만드는데 필요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점수 집합 내 점수를 간의 상이한 정도, 변수값이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벗어난 정도를 알 수 있다. 제가 지금 가운데 중심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게 표준 편차예요.
내 점수가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가 있느냐 아니면 플러스 1, 플러스 2로 가 있느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중앙에서 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평균값에서 벗어난 것이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값에 근접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심리검사 해석할 때 다 만들어진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이런 의미구나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에 관련된 시험 문제도 가끔은 기출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오차라는 게 있어요. 이 표준 오차에 관련된 거는 가끔 2차의 기출이 나와요. 표준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오차는 어떻게 표본을 너무 적게 했거나 표본이란 거 아시죠? 표본수. 네. 그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작거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이렇게 되면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원에서 표본이 커지면 표본 오차가 작아지는데 또 표본 오차가 작을수록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표준 오차는 5% 내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왜 그 TV나 이런 데서 그런 거 있죠. 표준 편차 5% 내외라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이 검사는 표준 오차 5% 내외 뭐뭐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표준 편차에 다 잘 들어간다. 그 의미고 표준 오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3번 정도 5% 내외는 큰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가끔 맞는 걸 찾아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들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이게 다 심리검사에 관련된 얘기라서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단어를 다 갖다 저희가 쓰진 않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관계수라는 의미는 상관이 얼마나 있나 없나 찾는 거예요. 두 변인이 서로 관계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한 변의 값이 변하면 다른 변도 변하는데 상관계수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플러스는 오른쪽 두 변인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를 하고요. 역상관 마이너스는 서로 반대로 증가하는 관계라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쪽 변인과 이쪽 변인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상관이 돼야 우리가 검사에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입니다.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는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도 타당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검사를 쓰면 우리가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워크넷상에 들어와 있는 심리 검사는 전부 다 신뢰도 타당도 기준 표준 편차 다 만들어져서 들어온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개발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신뢰도 타당도가 제대로 돼 있어야만 왜 그러냐.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다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심리 검사는 사실 사람의 속마음에 관련된 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에요. 그 무형을 객관화된 자료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돼 있는 거를 검사를 해야 특히 직업상담으로서 현장에서 일할 때는 신뢰도 타당도가 제대로 된 검사를 써야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문제냐? 직업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잘 안 맞는다. 나 흥미를 모르겠다.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걸 다 우리가 찾아내는 걸 심리검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가 제대로 된 거를 써야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신뢰도의 개념은 뭐냐? 믿는 거예요.
신뢰도 우리 저 사람은 신뢰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A, B, C 다른 사람들한테 이 검사를 해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동일한 사람에게 실시했을 때 점수들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또 비슷한 것을 측정하는 검사의 점수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개발할 때 신뢰도에 영향을 주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 2, 3, 4 나와 있는데 요거는 1차 시험에도 나오고 2차 시험에도 나옵니다. 영향을 주인 요인에 대해서 써라, 쓰고 설명하시오. 2차는 이렇게 나오고요. 1차는 다음 중에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검사의 문항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럼 검사의 문항, 아까 그 모집단도 인원이 많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검사 문항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겠죠. 왜 그러냐? 편차를 좀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검사 문항의 반응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마 그 설문지를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뭐 3간척도, 4간척도, 5간척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좋다, 싫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묻는 경우, 나는 싫다, 그저 그렇다, 뭐 좋다 이렇게 3가지로 묻는 경우, 이게 지금 5가지로 묻는 경우, 7가지로 묻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세분화가 되죠. 그래서 대다수가 요새 설문지 해보시면 5가지로 묻는 경우도 있고요. 7가지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계산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검사를 개발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집단의 개인차가 클수록 검사 전류 변량은 커지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 기수도 커지게 된다. 개인차가 클수록 집단에 아까 연령, 학년 이거를 어느 정도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차가 굉장히 크면 20대를 했고 60대를 했다. 근데 질문은 보면 20, 30대를 위주로 한 질문이었는데 60대한테도 질문을 던졌다. 이러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변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마이너스 될 수 있게, 신뢰도가 떨어지게 그런 영향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도의 종류가 있어요. 서너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안정성 계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오죠. 1차, 2차에 자주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동일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2번 실시한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네, 동일한 사람에게 이거 그러면 똑같은 검사 A를 이 사람한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다른 시기니까 한 뭐 일주일 안에 또 그 검사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럼 이거는 신뢰도가 좋은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신뢰도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 점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서 안정성 계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검사를 했으면 한 달 후에 검사를 하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에 검사를 한다면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한 달 후에 어느 정도 있을까? 이렇게 해보면 그 안정한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나오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높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높은데 여기에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 검사가 수검자의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시간적인 텀이잖아요. 그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래서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어떤 학습 활동이 2번째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앞에서 했던 검사가 한 2, 3일 후에 한다면 우리가 기억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측정 내용 자체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검사 재검사는 여전히 상관 개수가 높게 나와야 이거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높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성숙, 질병, 피로, 심리 상태, 학습, 개인적인 요인과 날씨, 소음, 기타 방해 요인, 환경적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검사, 재검사의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재검사를 이용한 신뢰도 측정의 단점이 있어요. 이게 시간적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한두 번씩 얘기했습니다. 시간의 경과예요. 두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질 경우 특정 대상이나 특성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의 민감성이 있어요.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 후속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이제 이열 효과, 기억 효과랑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거는 반응의 민감성이 때문에 우리 감정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감정이 좀 이상하거나 이럴 때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열 효과, 기억하는 거야. 두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짧을 경우 답하는 것을 기억해서 응답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법을 이용한 신뢰도 측정의 단점은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아니면 2차에서 단점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동형검사 신뢰도예요. 이거는 동형검사라니까 새로 개발한 게 거의 비슷해요. 내가 했던 검사랑 거의 동일한 검사를 개발을 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예,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조금 동형검사를 만들어내기도 조금은 쉽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유사한 검사를 개발하기가 어렵다 단점은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동일한 검사기 첫 번째 검사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해서 두 검사 간의 상관계수에 의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같아야 되느냐 동일한 내용의 표집이고 동일한 문항수,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예, 이거를 조금씩 바꿀 수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라도 유사한 검사지를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신뢰도에 관련된 질문에 나오고 2차에서도 똑같이 질문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반분 신뢰도 내적 합치도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구분된 문항들이 내용 표집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수를 나눠서 예, 반분 신뢰도니까 문항수를 나눠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검사가 내적 합치가 낮다는 것은 검사가 성질상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50문제면 25문제 반씩 나눠서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높아요. 그러면 제대로 질문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예,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반분 신뢰도가. 그래서 반분 신뢰도 추정 방법은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전후 절반법, 기후 절반법, 짝진 임의 배치법. 이거는 2차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전후 절반법은 50문제면 1에서 25번까지 자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후 절반법은 짝수와 홀수로 나누는 거고요. 짝진 임의 배치법은 검사 전체를 난이도와 문항의 총점으로 나눠서 상관계수를 나눠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위에서 자르는 거고 홀수, 짝수, 그다음에 난이도로 나눠서 반씩 해보는 거. 그다음에 문항 내적 합치도예요. 이것도 그 검사의 모든 문항에 대한 반응의 일관성이 일치한 거라서 문항 간 합치도 2개 오차별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내용에 대한 거예요. 내용과 행동 영역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내용은 곱셈에 관련된 질문으로 많이 나온다면 예, 동질성의 개수가 높을 텐데
검사 내용이 원래는 심리 검사가 곱셈에 관련된 것만 주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여기에 덧셈, 뺄셈 이런 것들 다 섞어 놓는다면 그죠? 문항 합치도가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문항끼리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디귿에 문항 내적 합치도 추정을 위한 방법 크론바흐 알파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논문 쓸 때 우리가 쓰는 방법입니다. 논문 쓸 때 50개의 문항을 만들었다면 이게 요인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1번서부터 5번까지는 뭐고 5번서부터 10번까지는 뭐고 이렇게 전체가 다 어떤 구성 개념을 한꺼번에 질문 던지는 게 아니고 구성 개념의 여러 가지의 질문이면 그거를 각자 맞춰서 나눠서 질문을 하는데 그것끼리 얼마나 동질성 있게 하느냐.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서 5번까지는 A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 5문제가 서로 잘 맞아서 질문을 제대로 던지느냐 아니면 한두 개가 다른 걸 질문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타당도에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신뢰도, 타당도, 신뢰도는 믿는 거고요. 타당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 타당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도하는 속성, 그 속성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신뢰도 크기는 이론적으로 그 검사의 타당도의 최대값이라고 보는데 타당도가 암만 커도 그 검사의 신뢰도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가 기출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신뢰도는 타당도는 신뢰도를 넘어갈 수가 없다. 신뢰도는 믿는 거고 타당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타당도의 종류도 있어요. 타당도의 종류도 지금 서너 개로 설명을 드리는데 내용 타당도입니다. 검사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문항 합치도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질문이 내가 심리검사에 만약에 학습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 이런 심리검사를 개발을 했다면 실제 문항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위주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 내용이 정확하게 잘 질문들이 비슷비슷하고 맞아야 이 검사가 제대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성취도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논리적 분석 과정으로 판단되는 주관적인 타당도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타당도 계수 산출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문항에 관련된 거를 갖고 이 내용이 제대로 타당이 있나 아니나.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어떤 영역을 검사를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이 중고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 중고 타당도. 어떤 심리검사가 특정 중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특정 중거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중고 타당도가 이게 좋아야 직업상담 하실 때 이 중고 타당도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타당도의 분류가 있어요. 예언 타당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검사 점수를 갖고 다른 중거들을 예측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흥미를 갖고 있고 이런 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전공을 찾아 들어가고 이런 쪽에 직업을 갖고 들어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중고 타당도의 예언 타당도에 맞춰서 우리가 검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발 과정에서 적성 흥미 검사는 입사 의 업무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저희가 심리 검사를 활용하는데 바로 이 중고 타당도의 예언 타당도를 갖고 심리 검사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 타당도예요. 해당 검사의 점수와 중거 점수를 동시에 얻어서 나온 상관계수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고 타당도, 예언 타당도는 어느 정도 시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죠.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시 타당도는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근무 실적과 시험 성적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상관계수를 검토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언 타당도와 중거 타당도, 동시 타당도, 중거 타당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구성 타당도예요. 검사가 이론의 구성 개념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가입니다. 객관적인 관찰이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으로 적성, 흥미, 만족, 우울 등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나타낸다. 아까 저희 특성, 속에 있는 특성, 성격, 흥미, 적성, 이거 유형이 아니고 무형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추상적인 개념을 얼마나 잘 나타내서 객관적인 자료로 뽑아낼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심리검사가 포함하고 있는 행동표본에 실제로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구성 타당도를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희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보면 조작적 정의가 있어요. 여기서의 이 단어는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검사들 내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용이 개념들이 어떤 개념이냐, 예,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성 타당도에 분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1차, 2차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2차에는 거의 우리가 1년에 2급 시험을 3번을 봅니다. 1차 3번, 2차 3번. 그럼 그 해에 이게 매번 1회, 2회, 3회 연거푸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인분석법,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인데 구성이라는 의미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인분석법은 검사의 구성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 통계 방법으로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해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묶어주는 통계적인 방법. 아까 제가 왜 1번서부터 5번, 5번서부터 10번 이게 요인분석법이에요. 묶어주는 거예요. 내용의 그 저기처럼.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는 A를 물었고 6번서부터 10번까지는 B를 물었는데 이게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고요.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는 서로 비슷한 거와 반대되는 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검사의 결과와 관계 있는 변인들은 상관관계가 높을 때 수렴타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변별타당도는 말 그대로 관계없는 변인이 상관관계가 낮을 때 변별타당도가 높다고 봅니다. 제가 2차 2급 2차 시험 칠 때 이 수렴과 변별타당도를 몇 번 틀렸어요. 그럼 서너 번 봤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변별타당도에 상관관계가 낮을 때로 써야 되는데 매번 높을 때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변별타당도가 관계없는 변인과 상관관계가 낮을 때는 변별타당도가 높고 수렴은 높을 때에 수렴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당도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중고 타당도가 제가 직업상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발이나 배치, 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료로 제공이 되고요. 미래 예측을 합니다. 내다음자의 직업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 타당도 개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집 오차. 예, 표집을 할 때, 과정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수집할 때 오차예요. 그래서 표본이 크기가 작아지면 오차가 커지겠죠. 표본이 커지면 오차가 줄고 여기 플러스 5%는 상관이 없다고, 5% 내에는 상관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타당도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거 추정치의 신뢰도예요. 중거 추정치 신뢰도가 낮으면 검사의 중거 타당도도 낮아지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신뢰도와 타당도는 같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지만 타당도가 신뢰도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거 측정지의 타당도, 중거 결핍과 중거 오염이 있습니다. 중거 결핍은 중거 측정 도구가 개념 중거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개념을 충분히 반영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거를 잘못 잡은 거죠. 결핍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염은 증거 측정 도구가 개념 중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준거 오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범위 제한입니다. 준거 타당도의 계산 후에 얻은 검사 점수가 준거 점수의 자료들이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 범위 미만을 포괄하는 경우. 이거 사람을 할 때, 사람 표집을 할 때
표집을 할 때 그 한쪽으로 서울특별시 중구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전체 범위를 포함하지 못하고 편협하게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에 관련된 거, 신뢰도와 타당도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쓰는 거는 신뢰도 타당도 기준, 표준 편차 다 만들어진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론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출 문제를 좀 이제 풀어볼게요. 제가 이론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서 기출 문제를 한두 개씩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이론과 기출 문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론은 그냥 넘어가도 될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조금 신경 써서 들어야 될 거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러면 일단 볼게요. 검사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를 3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건 심리검사 이외에 분류가 나왔었죠. 그래서 예, 실시 방법이에요. 실시 방법. 그건 2차입니다. 이거는 2차라서 분류를 3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설명하시오는 별로 없어요. 쓰고 설명하시오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설명할 건 없으니까 분류 3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검사 도구에 따른 분류예요. 지필검사, 수행검사입니다. 기억하세요? 지필은 예, 우리 뭐예요? 연필로 직접 하는 거예요. 수행검사는 뭐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운전면허, 직접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시간에 따른 분류예요. 속도검사와 역량검사. 속도는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르게 예, 검사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량은 이건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해결을 하는가, 그거 질문입니다. 검사 인원에 따른 분류예요.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 검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집단 검사로, 흥미 검사는 집단 검사로 진행이 되고요. 개인 검사는 정답이 있는 거, 적성 검사나 IQ 검사 이런 것들은 개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 3가지를 쓰시오라고 2차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에서 양적 검사와 질적 검사를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래서 저희가 대다수가 쓰는 게 양적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들어있는 모든 웬만한 검사는 양적 검사입니다. 왜 그러냐? 결과가 나와요. 근데 질적 검사는 결과가 없어요. 기억나세요? 누가 만들어요? 상담하는 분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분이랑 그 다음에 구직자 둘이서 검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적 측정 도구라고 하는데 아닌 것은 뭐냐 했어요. 여기 제노그램은 직업가계 도구요. 카드 분류, 역할놀이는 제가 질적 측정 도구의 역할놀이에 우리 이론이 없었어요. 역할놀이는 서로도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아마 정신과 병원에서 처음 시작된 거고요. 저희 현장에서 직업 상담할 때 역할놀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담자와 내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구인업체의 면접관과 나는 구직자 역할을 하고요. 다시 방법을 바꿔서 다시 내가 면접관을 해보고 면접관 노릇을 한 사람이 구직자 노릇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놀이가 그 면접을 그걸 한번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게 끝나면 다 이래요. 나도 나 같으면 저런 구직자 안 뽑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금이 근로가치 설문은 이거는 양적 측정 도구예요. 우리는 요금이 근로가치 설문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 없고요. 직업가치관 검사가 워크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놀이, 제노그램, 카드 분류 3가지가 질적 측정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질적 측정 도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했어요. 원래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경력 상담 시 먼저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로 만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담자의 가족입니다. 네, 선조. 그래서 직업가계도 제노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가계도 왜 선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 다음에 우리 때 3대를 갖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출문제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론에서 빠져있는 얘기들도 기출문제는 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노그램이에요. 제노그램 직업가계도. 그래서 원래는 가족 치료로 만들어낸 거랍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활용을 해요. 여관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데 그 환상적인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진로 환상. 대다수가 상담하러 왔을 때 저는 학교 선생님만 해야 돼요. 저는 공무원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가지 직업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직업가계도를 안 그려보더라도 물어보면 나와요.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고 부모님이 공무원이시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고 공무원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이 첫 번째 나의 직업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로 환상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가끔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에 관한 거예요. 기초통계치 중 명명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고 서열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거 해서 중앙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명명, 서열, 등간, 비율척도. 여기 지금 뭐만 명명척도에 뭐가 빠져 있느냐? 중앙치가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최빈치, 중앙치, 서열척도에도 등간척도에도 최빈치, 중앙치, 산술평균, 비율척도에도 최빈치, 중앙치, 기하평균, 조합평균. 요거는 기출문제가 나오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거 일일이 외우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거 거의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의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측정이 파악할 수 없는 거는 명명척도입니다. 명명척도. 왜 그러냐? 명명척도만 최빈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집단 내 기준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3가지, 백분유,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스테인라인이라고 했었죠. 백분유 점수는 100명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2차 시험에 이렇게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는 중요한 단어들은 빼놓으면 안 돼요. 내가 쓰더라도 중요한 단어들이 빠져버리면 조금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고요. 2차 시험에는 부분 점수를 받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라서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건데 2차는 주관식이고 설명하셔야 해요. 쓰시오. 그래서 내가 쓴 거에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이렇게 3가지로 나뉘면서 백분위는 100명을 상대로 한다고 100명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표준 집단에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개인이 표준화 집단에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 개인 점수가 집단 100명의 어디쯤에 있는지 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전체 집단에서 한 개인이 상대적 순위를 백분위로 나타낸 것이다. 표준 점수는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여기 표준 편차라는 단어 들어가야 되고요.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거리를 표시한다.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1.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분포의 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줘야 되고요.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요 얘기를 쓴 거고요. 표준 등급, 스테인라인 해서 원점수 크기에 따라서 배열한 후에 백분율에 맞춰서 등급을 분류한 것.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이거 1, 2, 3, 4, 5, 7, 8, 9까지고 5가 중심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분유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을 제가 설명을 아마 안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가끔 나오는데 2차에 그래서 2차 시험에 나온 걸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론상에는 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단순 표선 표집, 무선 표집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일렬번호를 부여하고 무선적으로 필요한 만큼 표집하는 거. 그러니까 100명 정도에서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짝수로 뽑는다든가 홀수로 뽑는다든가 그냥 단순하게 그 안에서 뽑는 거예요. 층합 표집은 집단 간 이질 집단으로 대상자를 동질 표준 방법으로 층을 나눈 표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는 이질 집단이라는 단어 쓰시고 그 다음에 층으로 나눈 표집을 말한다라는 거를 꼭 설명을 해주시고요. 체계적 표집은 표집 대상을 체계적으로 번호를 주고 그 번호에서 규칙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번서부터 몇 번까지 번호를 주고 1번서부터 몇 번까지는 이런 집단이고 이런 집단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집단에 여기까지는 표집을 할 거야. 그래서 체계적 표집입니다. 체계적으로 번호를 주고 그 번호에서 규칙적으로 표집하는 방법. 집략 표집은 모집단을 서로 동질한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 그러니까 집략 표집에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냐면 중학교 1학년 그러면 A라는 중학교 1학년, B라는 중학교 1학년, C라는 중학교 1학년. 동질적인 하위 집단인데 학년은 맞췄어요. 근데 아까 층합 표집은 이질 집단이면서 층을 맞췄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과 점수 해석 2차 기출문제에 요 확립 표집 세 가지를 쓰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신뢰도에 관련된 얘기예요. 신뢰도가 높은 검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신뢰도는 뭐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한 피검자가 동일한 검사를 반복해서 받을 때 유사한 점수를 받는다. 그렇죠. 동일한 검사를, 비슷한 게 아니죠. A라는 검사를 내가 검사를 했고 또 한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를 또 해요. 그런데 거의 같은 점수가 나왔다. 그럼 믿을만한 거죠. 그래서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는 믿을만한 거다. 믿을 수 있는 거다.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 집단의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여 얻은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거 검사 재검사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검사를 똑같은 사람한테 한 일주일 후에 다시 A 검사를 했는데 상관계수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래서 나머지 동형검사 반분 신뢰도, 문학내적 일관성 신뢰도 요거는 뒤에 제가 해석을 붙여놨어요. 동형검사는 이거랑 비슷한 거를 다시 개발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고 반분검사는 반씩 나눠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에 왜 나누는 법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1번서부터 50번이면 앞에서 25번에 자르는 거, 그리고 홀수 짝수로 나누는 거, 그리고 제가 잊어먹었네. 저기에 따라서 뭐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문학내적 일관성 신뢰도, 가능한 반분 신뢰도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문항끼리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거를 내놓는 거죠. 난이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반분 신뢰도 마지막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좀 주춤주춤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내적 일관 신뢰도는 문항끼리 독립된 것끼리 나눠서 그게 서로들 맞나, 일관성이 있나 봐야 되죠. 그리고 2차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심리검사의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중 검사, 재검사, 동형검사, 신뢰도, 내적 합치도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검사, 재검사, 동형검사, 신뢰도, 내적 합치도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또 이렇게 2차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검사 재검정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검사 재검사는 뭐예요? 시간의 경과가 지나가죠. 일주일 전에 했고 일주일 후에 했어요. 그때의 변화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숙 요인이라고 하고요. 시간의 경과. 두 검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너무 클 경우 측정 대상이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반응 민감성.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 후속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기억 이월 효과가 아니고요. 어떤 민감한 반응이죠.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월 효과, 기억 효과. 두 검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이 이월 효과가 어디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냐면 적성 검사할 때 이월 효과가 많이 들어가요. 적성 검사는 정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나 대학생들은 딱 검사해놓고 바로 하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예, 그래서 신뢰도 영향을 주는 검사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타당도예요.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가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안면 타당도는 그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가 문항을 읽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문항을 읽고 분석하는 거는 내용 타당도죠. 그래서 검사 신뢰도는 타당도 계에서 크게 영향을 주고 구성 타당도 평가하는 방법은 요인 분석법이 있고 또 예언 타당도는 타당도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단점을 없앤 게 동시 타당도였었고 그래서 타당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심리검사의 타당도 중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인가.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논리적 분석 과정을 판단하는 주관적 타당도이고 본질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판단에 의존한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설명드릴 때. 그래서 전문가들이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기출문제를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뒤에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거의 돼서 지금 그 기준과 신뢰도 타당도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시험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잘 알아두시면 시험 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들으시느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